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쓸데없는 짐덩어리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드디어 홀가분해진 30대의 평범한 돌싱녀입니다. 결혼을 하고서 마냥 행복하게만 사는 여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비밀도 있을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남들에게는 항상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사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상황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친정의 도움을 통해 정신 나간 집구석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 탈출 과정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글을 쓰고 있죠. 저는 대학을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던 곳으로 갔거든요. 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전공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졸업하고서도 갈피를 못 잡고 이것저것 다른 일에 손을 댔죠. 그렇게 이리저리 전전하다 남편과 만났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 당시에는 20대 후반 젊은 나이였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와 나이 차는 좀 있어요. 사실 결혼할 때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이 분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었거든요. 결혼을 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던 일은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죠. 다만 몇 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가능하면 분가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만 믿고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는 다정했던 시모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냐며 짜증만 냈고 잘해주던 남편도 점점 소원해지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어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우리 분가는 언제 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돈을 모으고는 있어? 나도 열심히 모으는 중이야. 재촉하지 좀 마. 돈이 그렇게 쉽게 모여? 지금 이 집에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사람 넷에 일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그러니 당연히 돈이 안 모일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일이라도 하면 되지. 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너 일하면 아픈 우리 아버지는 누가 봐줘? 우리 엄마 병원은 누가 데리고 다니냐고. 어려도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어? 매번 이런 식이었죠. 돈이 없다며 분가를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돈 벌겠다고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버럭 소리치고. 솔직히 이때쯤에는 남편의 말이 진짜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쳇바퀴 돌듯 시간이 흘렀는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는 이야기였죠. 친정아버지는 위험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그걸 부모님 두 분이서만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언니와 오빠 저 이렇게 셋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감당하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남편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내야 할 금액이 30만 원 정도였고 그간 친정에 명절 제외하고 용돈을 따로 드린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에게는 매달 4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도 따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런데 병원비 감당이 안 돼서 언니, 오빠, 나 이렇게 셋이서 나눠내기로 했거든. 3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그 돈 좀 부탁해도 될까? 3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빼? 그리고 넌 돈 벌지도 않으면 쓰는 건 쉽지? 어떻게 내 사정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워 보여? 그리고 나한테 무슨 돈 맡겨놨어? 정말 한심스럽고 차가운 말이었어요. 일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놀면서 돈도 안 버는 사람처럼 몰아가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오랜만에 화가 확 치밀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시모가 더 짜증나는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돈 한 푼 안 버는 식충이가 무슨 돈을 달래? 너
돈도 안 벌면서 돈 쓸 궁리만 하는 버러지니? 네 아버지 병원비는 병원비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은 우리 아들 거지. 왜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달라 말라야? 어머님, 저 결혼 전에 일하고 있었어요. 돈 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 못하게 하고 집안일 시키고 아버님 수발만 들도록 만든 게 누군데? 어머님이랑 당신이잖아. 해달라는 대로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런 일도 안 하면 그게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일해봐야 얼마나 벌어? 하반끈도 짧은 게 고작 200만 원 벌어왔으면서 그걸로 유세는? 그 돈 버느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수발대는 게 훨씬 낫지. 그게 왜 훨씬 나아요? 지금 아버지가 아픈데 돈 한 푼도 못 받는 신세인데. 그리고 제가 집안일에 수발만 들어요? 아가씨는 어떻고요? 매번 집에 와서 애나 보라고 시키고 자기는 놀러 나가고, 나갔다 오면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반말로 물이나 가져오라고 소리나 치고, 두 눈 부릅뜨고 더럽다며 청소나 하라고 시켜먹기나 하고. 제가 며느리이긴 해요. 이게 식모살이지. 요즘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살아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나도 이제 일하러 나갈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너 왜 우리가 괴롭힌 것처럼 말을 해? 그런 건 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야. 싫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고가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요즘에 차라리 결혼하지 말 걸 절실히 후회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처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크게 반항하고 방으로 들어가 취업 준비부터 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캐셔를 하더라도 지금 이 현실보다는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강제로라도 일할 생각이었고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닌다고?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 돈 버는 게 쉬운 일 같냐고. 그리고 너 일하면서 집안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결국 고생길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굳이 옆에서 이렇게 빈정대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까지 일을 하면 당연히 집안일은 둘이서 같이 해야 하는 거죠. 마누라가 돈을 못 벌어서 아픈 장인어른 병원비 줄 돈도 아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돈을 벌겠다는데 여전히 자기는 집안일을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완전히 남일 말하듯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열불이 나더군요. 내가 일 시작하면 당신도 집안일 해야지. 왜 나만 해? 이제 나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집안일 할 거야. 그리고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갈 거라고. 다 늙어서 그게 되겠냐? 그리고 난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손에 물 묻힌 적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다 네 일이 될 거야. 혼자 알아서 잘해봐. 그러고는 태연스레 자기 할 일을 하더군요. 너무나 화가 나고 오기가 생겼어요. 어떻게든 남편 놈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 떵떵거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학원에 다니려면 돈도 필요했어요. 물론 제게는 둘 다 없었고요. 게다가 그 다음날 학원을 알아보려고 나가려니 시모가 저를 붙잡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비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꼼꼼하게 해. 너 이렇게 선 넘는 것도 내가 봐주는 거야. 나 오늘 모임에 다녀올 동안 시아버지나 좀 봐드려라. 그러면서 후다닥 놀러 가버리고 또 어느 날은 신호와 함께 사라지고 그러더군요. 제가 아무리 직장을 가지고 싶다고는 하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뇌졸중 환자를 홀로 둘 만큼 나쁜 인간은 아니거든요. 결국 시부 수발드느라 시간을 다 뺏기고 놀다가 늦게 들어온 시모 때문에 열받고 하루하루 그런 나날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공부하고 하고 싶은데 시댁에서는 도움을 하나도 안 줘. 나더러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럴 시간에 시아버지 수발이나 들라고 하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 게다가 더 열받는 건
시어머니가 매번 시아버지랑 나만 두고 집을 나간다는 거야. 내가 아무 데도 못 가게. 진짜 미치겠어. 에휴, 우리 딸, 네가 고생이 많다. 시집살이라는 게 그렇지. 나는 너 결혼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했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한번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분가가 쉽지 않거든. 그 상태가 편해지면 아무도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엄마가 좀 도와줄까?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면 내가 사위한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지.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로 전화가 왔어요. 발신이는 당연히 친정엄마였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서방, 나야.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자네 장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들었지? 네, 장모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식구가 많은데 버는 돈은 한정적이라. 병원비는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와이프에게 말해두었어요. 자네 형님이랑 처형이 막내만 돈 못 낸 거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아. 다들 힘든 처지에 그쪽만 유별나게 군다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했어.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병원비가 충당이 될 것 같아서. 대신 내가 일하러 가면 자네 장인이 혼자 남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우리 딸이 아버지 병수발 들도록 해줄 수 있겠나? 그것까지 어렵다고 하면 우리 딸에게 일을 시켜서라도 돈을 받아낼 참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놈 미간에 주름이 생기더군요. 돈을 주느냐 마누라의 노동력을 주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참 힘든 결정이었겠죠. 돈을 주면 자기 식구들이 쓸 돈이 부족해질 거고, 저를 주면 시댁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시모가 싫어할 가능성이 100%였죠. 하지만 장모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일하러 가겠다고 하며 형님과 처형까지 들먹이니 남편도 답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일하시는 날짜부터 이 사람 보내겠습니다. 아휴, 고맙네. 안 그래도 남편만 두고 이 늙은 몸 이끌고 일하러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딸이라도 와서 간병해준다면 나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어. 그렇게 통화가 마무리되자 남편놈이 인상을 팍 쓰고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장모님, 언제부터 일하러 가신대? 아마 내일 당장 가신다는 것 같던데. 그럼 내일부터 나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갈게. 아니, 네가 어딜 가? 너 여기서 네 시아버지 수발 들어야지. 우리 집안일도 해야 하고. 어머니, 당분간은 이 사람 집에 못 있어요. 장인어른이 입원해 계시는데 자식들이 병원비로 30만 원씩 걷자고 했나 봐요. 근데 와이프가 일을 안 하니까 저더러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일을 하러 가신다네요. 그러면서 장인어른 돌볼 사람 없다고 이 사람 불러서 간병시키시겠대요. 아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시모가 난색을 표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보내줘야 했어요. 돈을 주지 않을 거면 딸이라도 보내달란 말이 아무래도 남편에게 먹힌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친정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네 언니랑 오빠가 돈 더 내기로 했어. 너 힘들게 사는 거 다 아는데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엄마가 네 아빠 병간호할 테니까 너는 하고 싶었던 공부해. 여기서 혼자 공부해도 되고 학원 등록해서 수업을 들어도 좋고. 엄마, 너무 고마워. 진짜 엄마뿐이야.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며 친정엄마를 끌어안고 고마움을 전했어요. 1년이건 2년이건 네 아빠 목숨 붙어있는 동안은 공부할 수 있을 거다. 병원비 안 주려고 결국 너 보낸 거 보니 사위가 앞으로도 돈 줄 생각은 없어 보이더구나. 여기 학원 등록할 때 쓸 돈 넣어놨으니까 이걸로 어서 등록하고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시댁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학원비까지 마련해 주시다니. 당장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 공부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던지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병원에 있는다는 핑계로 그 시간을 모두 공부에 쓸 수 있었으니 효율도 쑥쑥 올랐죠. 그렇게 1년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됐어요. 1차, 2차를 한 번에 합격하는 건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남편과 시댁을 향한 분노와 오기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남편과 시모에게 전했어요. 아버지 병간호하며 틈틈이 공부해서 합격했어. 나 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있거든. 이제 취업할 생각이야. 미쳤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돈 버는 것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너 설마 이러려고 장인어른 병간호하겠다고 했던 거야? 지금 내 인생에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우리 아빠 아플 때 나한테 일도 안 한다고 하면서 돈 한 푼 안 준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내 상황이었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 나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고만 생각했거든? 아, 시집 와서 돈도 못 벌면 친정에 도움도 제대로 못 주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5기로 시험에 합격한 거라고. 나도 이제 내 돈 벌어서 친정에 당당히 도움 줄 거야. 그럼 아픈 우리 아버지는 누가 돌봐? 당신이 보면 되겠네. 무려 4년 넘게 내가 수발들었어. 당신 아버지가 아픈 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직접 못하겠으면 돈으로 사람 사서 쓰든가. 당신 그런 쪽으로 계산 잘하잖아. 아냐? 그리고 이제 난 내 아버지만 건사할 생각이라 당신 아버지한테 신경 쓸 틈이 없어. 와, 이게 네 진심이었어? 너 진짜 불효라는 게 뭔지 잘 알려주는 사람이네. 네 아버지만 소중하고 내 아버지는 소중하지 않다. 당신 아버지가 소중하지 않았으면 4년이나 넘게 수발들었겠어? 그리고 불효를 저지르는 건 넌데 왜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해? 당신이야말로 불효자 그 자체 아냐? 아픈 아버지를 마누라한테 맡겨놓기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대리효도라고 그래. 남 시켜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효도할 생각도 좀 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한테 감히 그딴 말을 짓거린 거야? 지금까지 속 편하게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얼만데. 먹여주고 재워줘? 끼고 있네. 넌 그게 와이프한테 할 말이야?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 죽어라 일 시킬 거면 그게 식모살이랑 뭐가 달라. 차라리 가정부가 더 낫겠다. 돈이라도 받지.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명목하에 돈 한 푼 안 주고 식모살이 시켜놓고는 이제 와서 뭐? 당신이 대체 뭘 해줬는데 이렇게 당당해? 결혼하면 일하지 말고 집안일이며 수발이나 들라고 한 사람은 바로 너야. 그래놓고 재워주고 먹여준 걸로 생색이란 생색을 다 떨어? 웃기지 마.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시험 합격이라는 추진력을 얻어 자신감이 가득 찬 상태였거든요. 정말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깨부셔야 어떻게든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저와 남편의 실랑이를 다 들었는지 시모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난리를 쳤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이제 돈 좀 벌 거라고 아예 유세를 떠네. 내가 왜 여태 너한테 일 못하게 한 줄 아니? 이럴까봐 그런 거였어. 어쭙지 않게 번 돈 다 친정에 갖다 바칠까봐.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왜 그 돈을 다 친정에만 주려고 하는 거냐? 당연히 네가 버는 돈의 반은 우리 거지. 저 세상 논리를 펼치며 제가 번 돈의 지분이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시무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자 시모가 아주 기세등등해서 그러더군요. 우리한테 돈 다 줄 거 아니면 일하지 마. 아니면 네가 번 돈으로 그동안 못하는 집안일 책임져야지.
네 시아버지 돌볼 간병인도 고용해야 하고 요리해주고 청소해줄 사람도 구해야 하고 너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네 돈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거 다 해결하기 전에는 일하러 못 간다. 네가 없으니 다 못하는 일 맞잖니? 집안일 할 사람이 없는데. 왜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제일 하는 일 없는 사람이 하면 되죠. 너 지금 이 늙은이한테 일 시키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솔직히 집에서 하는 일 없으시잖아요. 사부작 왔다 갔다 하며 청소, 빨래, 요리해두는 거 일도 아니죠. 그리고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요, 보통 집안일을 나눠서 해요. 둘 다 돈 버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아시겠어요? 제가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할 거면 결혼은 왜 했겠어요? 차라리 혼자서 속 편하게 살지. 대화를 할수록 이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웬만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고 정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며느리를 이따위로 취급하는 시댁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생겼잖아요. 그걸 생각하니 없던 용기도 막 솟더라고요. 말을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너 못 나간다. 밖으로 못 나가. 강경한 제 모습에 시모는 문고리를 잡고 못 나가도록 막아버리더군요. 이에 지지 않고 시모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가며 말했어요. 내가 왜 이딴 취급받으면서 당신들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랑 더는 못 살 것 같아. 여보, 무슨 소리야. 이혼은 무슨 이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이제 일 좀 시작한다고 막 들떠서 그렇지? 그거 한때야. 나중에 거품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거품이든 뭐든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5년 동안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하며 산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 나 이런 데서 시달리다 죽기 싫으니까.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짐들을 다 놔두고 왔지만 나중에 몰래 가서 가져올 생각이었고요. 시댁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죠. 그날 저녁 시모에게서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군요. 전화를 안 받으니 그 다음에는 문자까지 왔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안 된다. 너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다 등등 이런 무시무시한 문자를 많이도 보내더군요. 참 웃겼어요. 묵묵히 일만 하던 식모가 이제 자기 살 길 찾아 떠나려니 이렇게 앞길 막으려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싶었죠.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 등 그런 것들로 하루하루가 굉장히 버겁고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솔직히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웬 여자가 저를 찾아온 거 있죠. 처음에는 집 보러 온 고객인가 싶었는데 저를 콕 집어 잠깐 밖에서 보자더군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남편 이름을 대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나요. 그 사람 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 때문인지 나하고 결혼을 빨리 안 해주더라고요. 이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등 떠밀어주려고 당신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빨리 이혼해주면 안 될까요? 뜬금없이 등장해서는 정말 기세등등한 상간녀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는 시험 공부 때문에 바빠서 눈치도 못 챘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화가 엄청 났거든요. 아픈 장인에게 줄 병원비는 없으면서 여자한테 쓸 돈은 많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었다면 계속해서 화나고 열받았을 텐데
남편 측이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무척이나 환영할 만한 등장이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막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나 대신 그 지옥불에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용감한 여인을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제가 그 사람이랑 더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쓴 돈도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의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시는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우선은 돈을 잘 벌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잘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 잘해주니까 여자로서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죠. 그거면 끝 아닌가? 듣자 하니 와이프한테는 돈도 잘 안 쓰고 잘해주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꼴로 다니시는 거겠죠. 저는 그 사람이 명품 가방도 선물해주거든요. 상간녀가 들고 있는 가방은 정말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걸 보고도 화가 나기는커녕 도리어 차분해졌죠. 그래,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넘기자. 사실 그 생각만 들었거든요. 좋네요. 그럼 그쪽이 그 사람 가지세요. 저는 딱히 이제 필요 없거든요. 저한테는 돈 쓰기 싫어하는데 당신한테는 잘만 쓴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대신 이거 하나는 알아둬요. 난 당신한테도 위자료 받을 거예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알죠?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알고 당신이 먼저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말했으니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손해보는 짓은 안 하고 싶거든요. 뭐, 맘대로 해요. 어차피 그 위자료도 그 사람이 내줄 거니까. 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신만만한 상간녀 모습을 보며 너무 웃겼죠. 자기가 가려는 길이 가시밭길인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알았다면 찾아와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하진 않았겠죠. 서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거 말고 저한테 할 말 있어요? 그 사람 월급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요? 그건 왜요? 당신한테는 돈 많이 쓴다면서요. 그럼 많이 벌겠지.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얼만지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벌길래 내 연유한테 그만큼이나 돈을 주나 싶고. 설레발치며 김칫국 마시는 상간녀를 보고 속으로 남편에게 욕을 한바탕 했어요. 남편이 자기 월급은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시댁에서 쓰는 돈의 규모를 보면 실제로도 딱 300만 원 정도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월급이 400만 원인 거잖아요. 저와 시모에게까지 월급을 줄여서 이야기한 거더군요. 솔직히 화내고 싶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볼 일 없는 인간이니 그냥 혼자서만 알고 있으려 했어요. 화나는 것과 별개로 상간녀와의 만남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나눈 대화 덕분에 수월하게 이혼할 수 있었거든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밝히는 게 제 상황에서는 좀 애매했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니 괴롭힘의 증거가 부족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이렇게 떡하니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행이었죠. 당연히 저한테 더 좋은 쪽으로 판결이 났고요. 결국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살뜰하게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해서 그 위자료도 빠짐없이 청구했죠. 상간녀의 존재가 드러난 뒤에 남편놈이 시댁에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륜 때문에 남편놈이 이 이혼 소송에 저 지고 들어간 거니까요. 이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당연히 다 밝혔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모에게 이야기조차 안 했더군요. 그리고 시댁에 상간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혼 판결이 난 날 시댁집에 제 물건을 가지러 잠깐 들렀거든요. 솔직히 가져올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몇 개 있어서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모가 씩씩거리며 집안을 청소하고 있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보더니 폭발한 듯 화를 냈어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혼했으면 얼굴도 들이밀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너 대신 집안일 하느라 죽어나는 거 안 보이니? 며느리가 돼서 이거 하나 못하겠다고 이혼이나 하고 집 나가고. 잘하는 짓이다. 망할 것 같으니라고. 우리를 이렇게 물 먹여놓고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나가자마자 망할 거야. 하는 일마다 다 재수가 없을 거라고. 이 천하의 재수없는 년아. 네네. 그런데 왜 어머님이 청소를 하고 계세요? 이 사람 내연녀 있는데요. 사귀는 사람 있어요. 몰래 바람 피운 여자. 그 여자가 이 집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던데 왜 안 왔나 모르겠네요. 그 여자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뭐? 그런 여자가 있어? 너 왜 숨겼어? 그런 여자가 있으면 당장 데려와야지. 봐라. 너 같은 거 없어도 우리 집에 여자가 넘쳐난다. 우리 아들 마누라 자리를 탐내는 여자가 이렇게 많아. 어머니,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불러서 뭐 어쩌시려고요? 일단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불러서. 그동안 내 어깨며 허리며 다 못 쓰게 되면 네가 책임질래? 난 이제 못한다. 힘들고 아파서 더는 못해. 며느리감이 있는데 왜 안 데려와? 일을 시키면 저처럼 도망갈까봐 남편 놈은 상간녀를 부르기 꺼리는 느낌이었어요. 하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죠. 상간녀가 얌전히 집에서 일할 만한 관상은 아니었거든요. 돈 때문에 남편과 저를 하루빨리 찢어놓으려는 여자였는데 여기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고? 절대로 그렇게는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를 안 데려오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도 내심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 여자한테 문자 보냈어요. 남편놈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어 하니까 당장 달려오라고요. 야무지게 지도도 첨부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을 시모 앞에 터뜨려줬어요. 하긴 데려오기 좀 그럴 수도 있죠. 그 여자 데려오려면 월급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야 하니까요. 월급?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그동안 저랑 어머님 속이고 상간녀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줬대요. 세상에, 월급이 300인 줄 알았는데 400이더라고요. 그중에 100만 원이나 매달 내연녀한테 쓰다니 얼마나 통 큰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는 꼴랑 용돈 40만 원만 주던 사람이. 제 말에 정신이 획가닥 돌았는지 시모의 눈이 뒤집어지더군요. 이 미친놈이 여자한테 100만 원씩 줬다고? 야, 네가 진짜로 미쳤구나. 어떻게 집도 아니고 밖에다가 그렇게 돈을 뿌리고 다녀? 그래놓고 여태 돈 없다고 용돈을 40만 원만 줬어? 이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 엄마는 줄 돈 없다고 속이고 바람 피우는 년한테 돈 다 몰아준 거야? 시모도 화가 날 만하죠. 우리 아버지 아프다고 병원비 좀 달라 했을 때 돈 없다고 안 주던 놈이 원래는 100만 원이나 더 벌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처럼요. 저 대신 열심히 화내며 남편놈 등짝을 두드리는 시모를 보고 묘한 희열을 느꼈어요. 그리고 옆에서 짐이나 부지런히 챙겼죠. 두 사람이 싸우거나 말거나 저하고는 이제 상관없잖아요. 구경하는 건 너무 재밌었지만 굳이 끼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도중에 벨이 울리더군요. 혹시라도 남편놈이 돌려보낼까봐 손수 문을 열어줬어요. 상간녀가 등장하자 남편놈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때 되면 부른다고 했잖아. 상간녀에게 한 소리 하려는 남편놈을 막고 상간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잘 오셨어요. 저도 이제 막 짐 다 싸서 나가는 길이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먹고 자고 함께 지내며 시부모님 수발 들고 식모살이 하시면 돼요. 저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럼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저는 이만 갈게요. 남편놈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여버렸고 시모는 잘한다는 듯이 흐뭇해하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죠. 상간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볼 뿐이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그 여자를 놔두고 얼른 짐을 챙겨 잽싸게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남편 놈을 어렵게 반품했는데 다시 반송되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 뒤에 들려온 소문의 내용이야 뻔했죠. 전시모의 강력한 요구로 상간녀가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집에 들어오라고 했나봐요. 상간녀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 전 시모가 시댁에 들어와야 인정하겠다고 했고요. 결국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요구에 상간녀는 시댁에 입성하게 됐죠. 사람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 집에 시부모님만 살았는지 아니면 저희 부부가 내내 같이 살았는지요. 분가하지 않고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상간녀가 제대로 놀랐나 봐요. 자기는 사기당한 거라고 전 남편에게 책임지라고 당장 분가하자고 난리를 쳤대요. 전 시모는 시모대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며느리만 보면 떽떽거리다가 결국 지쳤는지 며느리 모시고는 못 산다며 아들을 들들 볶아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전 시모와 상간녀가 주도권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한 상간녀는 돈이라도 왕창 뜯을 생각을 한 건지 결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씩 달라고 했대요. 전 남편 놈은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 안 주는 것처럼 돈을 안 줬고요. 저한테 했던 말을 상간녀한테도 똑같이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전 시모가 뭐라고 했다는 줄 아세요? 살림 안 하는 며느리 대신 자기한테 그 돈 내놓으라며 아들 붙잡고 호소했다네요. 그러자 상간녀가 전 시모 머리채 붙잡고 늙은 노친네 운운하며 먼저 싸움을 걸었고 결국 전 시모도 상간녀의 머리를 쥐어잡으며 서로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 상간녀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친구들, 지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고 다니는 바람에 전 남편과 전 시모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을 쳤죠. 그 뒤로 조용하더니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 시모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글쎄, 전 시모가 상간녀와 드자비를 한 뒤로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대요. 친정엄마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한참 배꼽 빠지게 웃었네요. 저는 이혼 후에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틈틈이 일도 했죠. 그러나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말했던 1년보다는 더 오래 사셨네요. 이혼을 하고 혼자 된 저를 많이 안타까워하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 놓고 가셨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유산을 조금 나눠받았어요. 거기에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 소송으로 받은 돈까지 합해서 저만의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했어요. 몇 년 만에 정신없이 일하니 그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다른 건 생각도 안 났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떡하니 찾아왔더군요. 무슨 행패를 부리러 여기까지 왔나 싶어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러니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었죠.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여보. 전 남편 놈이 어이없게도 저를 여보라고 부르더군요. 상간녀랑 혼인신고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남편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미안해. 길게 할 말이 있는데 시간 괜찮아? 예약 손님 곧 오실 거니까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짧게.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려는 전 남편의 말을 끊으며 최대한 짧게 말하라고 했어요. 길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일터에서 언성 높이고 싸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는 순간 새 가게에 때가 묻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요. 저기, 제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당신이 하는 거 뭐든지 다 허락해주고 일하는 것도 막지 않을게. 그냥 집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정말 다른 건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헛소리야? 여보세요. 우리 6개월 전에 이혼했어요. 아직 이혼 서류에 잉크도 다 안 말랐는데 갑자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혼자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잘 안 돌아가. 우리 집 지금 완전 엉망이야. 당신이 있었을 때가 제일 완벽했던 것 같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 하나 없다고 그 집이 안 돌아갈 리가 있나요? 그저 돈 쓰기 싫으니까 일이 다 막힌 거겠죠. 그 집에는 지금 공짜로 일해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식모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식모를 고용해. 왜 잘 사는 사람한테 와서 이딴 헛소리를 하는데? 난 당신하고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당신 상간녀한테 시키든가. 혼인신고한 거 아니었어? 그 여자가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던데? 당신하고 살고 싶어서 나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한 그 여자한테 부탁하면 되지. 무상으로 집안일하고 시부 병수발 들어달라고. 그런데 대답한 건 전 남편이 아니었어요. 바로 전 시모였죠.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상간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버럭하더군요. 그 썩을 년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 그녀는 우리 집 돈 보고 들어온 거야. 분가해달라고 그 난리를 치는 통에 돈 모아서 분가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도망갔지 뭐냐. 그런데 이 망할 년이 그냥 나간 것도 아니야. 내가 우리 윗대 어르신들한테 물려받은 폐물을 싹 다 가지고 도망갔더라. 게다가 그 폐물 들어있던 함 위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아? 위자료.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 눈앞이 어찌나 노래지던지. 세상에 그게 어떤 물건인데? 그날 졸도할 뻔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할 정도야. 폐물 훔쳐가면서 위자료라니 너무 웃겼어요. 제 생각에 왠지 그건 상간녀가 제게 보내준 위자료일 것 같았어요. 웬일인지 전 남편 이름이 아닌 상간녀 이름으로 보냈더라고요. 그 돈을 주고 나서 너무 아까웠던 모양이죠. 아니면 전 남편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줘서 냅다 그걸 들고 튄 걸 수도 있고요. 어머니는 왜 이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피했는지 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그렇게 말하자 전 시모가 급발진하며 소리치더군요. 조강지 쳐버리고 잘 되는 놈 하나 못 봤어. 이게 다 바람 피운 네 탓이지. 아니, 아내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혼할 건수조차 주지 말았어야지. 괜히 상간녀랑 바람 피운다고 헛짓거리하는 바람에 결국은 봐라. 재산 분할만 실컷 해주고 위자료까지 뜯겼지. 그것만이면 다행이게. 네가 어디서 되먹지도 못한 년 데려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일 잘하는 와이프 내보내고 미친년을 집안에 들였잖아. 네가 장인 병원비 30만 원만 안 아꼈어도 이럴 일 없었어. 으이그 등신 같은 놈. 저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미역국은 왜 처먹었는지. 일 잘하던 식모 겸 며느리를 잃은 전 시모의 분노는 대단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하나 있더군요. 우리 부부는 언젠가는 깨질 사이였다는 거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착취당하는데 지속된다는 게 더 웃긴 거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참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몇 달도 안 돼 폐물 들고 도망간 상간녀보다는 월등히 나아 보였나 보죠. 그러자 전 남편 놈도 화가 나는지 자기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와이프를 식모처럼 부렸던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사람 무시하고 모멸감까지 줬으면서 왜 저한테 책임 전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여자 일도 그래요. 처음에 부르지 말자고 했잖아요. 시간을 들이자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조금도 못 참고 불러들여서는 결국 보세요. 여자가 놀라서 도망갔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부모 수발 들면서 함께 사는 여자가 어딨어요? 저를 좋아해서 결혼해서 다 나가 떨어질 판이라고요.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으면 다 잘 풀렸을 텐데 어머니가 죄다 망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안일도 안 하겠다, 수발도 안 들겠다 그러는 바람에 아버지 요양병원비며 생활비며 돈이 두세 배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는 것도 없는 주제 맨날 돈이나 달라고 하고.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듣는데 제 머리가 다 어질어질하더군요.
그래서 둘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전에 끼어들었어요. 남의 사업장에서 이러지 마시고 싸우시려면 밖에 나가서 싸우세요. 그리고 나간 김에 좀 꺼져 주시고요. 남 탓은 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우선 바람을 피우면 안 됐고, 우리 아버지 아플 때 조금이라도 돈을 썼다면 내가 이혼할 생각도 안 했겠지.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식모처럼 굴리더니 이제야 군말 없이 일해주던 며느리가 그리워졌나 본데 이미 버스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났어요. 저는 사과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지옥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집안 문제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저하고 연결 짓지 마세요. 저요, 지금 이렇게 두 분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여보, 나 아무렇게나 하는 말 아니야. 당신이랑 진짜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어머니도 나랑 같은 마음이고. 우리 두 사람 다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잘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거야. 그래, 얘. 너만한 며느리도 없더라. 내가 그간 너무 몰라봤어. 돌아오면 진짜 뭐든 다 해주마, 응? 돌아갈 생각 조금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집 팔 때나 집 살 때 제외하고는 여기 들르지 마시고요. 뭐 그럴 때도 웬만하면 다른 업장 이용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다시 볼 일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며 밀어냈더니 결국은 찍소리도 못하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인간들 하는 짓 보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있을 때는 소중한 줄도 모르고 막대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한테 뒤통수 얻어맞고 뒤늦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꼴이라니. 다시 저를 찾은 것도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혼자서 나름대로 돈도 잘 벌고 있는 것 같고 잘 구슬리면 예전처럼 일해줄 거라는 그릇된 믿음이 있었기에 온 거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거든요. 저도 제 가치를 알고 제 인생을 위해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를 찾아왔다 간 후에도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제정신 못 차리고 또 싸워서 동네 주민들 민원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더군요. 죽이 척척 잘 맞던 모자가 결국에는 앙숙이 되어버렸으니 조만간 그들이 살던 집이 매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만 마주쳐도 싸울 텐데 계속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네요. 저의 탈출도 정말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요. 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었다간 제 몸이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탈출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곳에서 지체 없이 빠져나오세요. 당시에 힘들기는 했지만 지금은 행복해서 웃고 있으니까요. 제 사연글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